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립니다. 가린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십자를 한번 보세요. 십자를 보신 상태에서 머리를 앞뒤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 빨간색 원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잘 조정을 하시면 왼쪽에 빨간색 원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빨간색 원이 맹점에 맺히는 때입니다. 맹점에 맺히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맹점에 빨간색 원이 맺혀가지고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는 시세포가 없으니까 검정색 구멍처럼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도 하얀색으로 메꿔져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거는 사실 뇌가 주변부의 정보를 파악해서 맹점이 있는 곳을 메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정색 구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흰색으로 메꿔진 상태를 보는 거죠. 뇌가 일종의 심리적인 조작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빛의 밝기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느끼는 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색깔을 느끼는 원인은요, 원추세포의 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종류. 이 세 종류의 원추세포를 보게 되면은 주로 파란색 쪽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S라고 부르는 세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쪽을 느끼는 M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고 주황색, 빨간색 쪽을 느끼는 L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LMS가 반응을 하면서 각자 어떤 자극치를 내놓는데 얘네들의 비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어떤 빛이 들어오는데 L과 M은 반응을 하지 않고 S세포만 반응을 한다. 그 얘기는 들어오는 빛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얘기죠. 그죠? 반면에 어떤 다른 빛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S세포는 반응하지 않고 L과 M세포, 즉 녹색,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노란색 빛으로 느낍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세 종류의 원추세포, LMS가 받는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 정보를 색깔로 해석을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간의 눈은 밝기도 느끼고 색상도 느끼고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 보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착시현상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 가운데 점에다가 시선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개의 색깔은 망막에 서로 다른 위치에 맺히게 됩니다. 빨간색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빨간색이 맺히는 곳에는 LMS 3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을 주로 느끼는 L세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M과 S는 상대적으로 놀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화면을 갑자기 흰색으로 넘기게 되면 빨간색이 맺히던 곳의 L세포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S는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백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 부분은 빨간색이 약간 부족한 청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보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때 청록색 수술복을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워낙 빨간색 피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흰색 가운을 보면 빨간색을 보다가 흰색 가운을 보면 청록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색깔이 달리 보이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색을 느끼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술복을 청록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신기한 착시 현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점을 보십시오. 점을 보시고 백으로 넘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보색들이 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은 풀칼라, 총천연색 영상으로 보일 겁니다. 칼라로 약간 보이다가 흑백 톤으로 넘어가죠. 이런 실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험을 직접 해보죠 뭐. 이게 혹시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그죠?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분. 서로 서로 놀랬죠, 그죠? 뇌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도 스스로 인식을 하는데요. 스스로 포토샵을 합니다, 뇌가.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 많이 있잖아요. 그 대비를 과도하게 조절하게 되면 색이 변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콘트라스트를 주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대비를 시켜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신경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저 친구가 돌리고 있는 굴렁쇠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 망막상에서 맺혀지는 상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찌그러진 모양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게 저렇게 찌그러진 게 저렇게 잘 굴러갈까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머릿속에선 저걸 보는 순간 이미 정확하게 동그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는 순간 세상을 왜곡합니다. 보는 순간 세상을 편집하고요.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능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하나를 믿고 그다음에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세상엔 너무나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요. 서울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실래요? 제이 씨 어떻게 가실래요? 택시요. 택시 좋습니다. 네. 지하철 지민 씨, 타고 버스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가시고요. 네, 어떻게 가실래요? 친구한테 빌 붙어서 얻어 타고 가서 현명하다. 예,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가능한 아주 빠른 생각 중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친구가 많이 속담에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이거 번역 안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뭐 following friends, let's go to 강남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토끼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세월. 네.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헬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여기서 서울시청 어떻게 갈래? 이럴 때 몇 가지만 남겨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99.9999%의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빨리 빼서 쓰는 게 훨씬 적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자마자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그 굴렁쇠처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지금? 이미 머리로는 아시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돌아가는 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런 착시적 현상을 모든 100%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하시는 게 더 좋고 경험 못 하신다고 장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수의 분들이 뭔가 좀 돈다,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모양들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돌았어요. 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오히려 없는 가능성인데도 만들어내서 지각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시각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3차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왼편에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 클로버 K가 스페이드 K보다 앞에 있다, 나에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스페이드 K를 옆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왠지 저 회색 네모가 검은색 선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회색 네모가 성질이 안 좋아서 뿔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꼭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2차원 정보만 가지고도 3차원 세상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긍정적 착각의 힘이기도 합니다. 문다현 씨, 미술 시간에 원근법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크기를 다르게. 그쵸, 크기를 다르게. 그러면 나로부터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큰 거고 나한테 멀리 있는 건 뭐 작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선명도, 즉 해상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러니까 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뒤에 있는 걸 더 뿌옇게 그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하면 멀리 있는 거구나. 더 뚜렷하면 앞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떨 때냐면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보면요. 혹은 맞은편 산을 보면 저거 1시간쯤이면 가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왜? 또렷하게 보이니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두 개요. 2개입니다. 둘이 있으면 싸우죠. 네. 왜? 불일치 일어나니까요. 불일치를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2개인 겁니다. 김지호 씨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네. 싸움 되나요? 싸움 되나요? 아닙니다. 네. 싸워야 돼.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네, 앞으로 뻗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과 한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떴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약간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가까이에서 내 코 한 10cm 정도 앞에 놓고 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밀어보세요. 이번에는 눈 그냥 두 눈 뜨시고요. 계속 내 쪽으로 당겨보세요.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 안에요. 요 불일치의 정도를 계산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땡겨준다,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수렴이 많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모이면은 당신 지금 가까운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막 쭉 멀어지면 당신 먼 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김지욱 씨 뇌에서 그걸 계산하는 세포가 활화산처럼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2차원인데도 실제로는 입체가 아닌데도 3차원이다 라고 느끼게 만든 게 바로 1990년도에 대유행을 했던 매직아이죠. 네, 매직아이예요. 네. 야, 다음 거. 두 마리 보인다, 캥거루. 야, 나도 보인다. 연병하냐 뭐 하나도 안 보여불구만. 매직아이가 약간씩 불일치를 시킨 겁니다. 네. 심리학자로서 인간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연구해 보면 알면 알수록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고 세상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착시들입니다. 자, 착시들이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잘 알고 있는 착시에서부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착시들도 있습니다. 암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어떤 동전은 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동전은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동전이 제일 뒤에 있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전으로 보이시나요? 500원이 제일 멀리 떨어진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 난 100원만 튀어나와. 왜 난 똑같이 보이지? 그거는 심리적으로 100원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자, 대부분 500원이 제일 뒤에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자, 그럼 둘 다 뜨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그 현상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물들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500원짜리가 제일 크죠. 50원짜리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또 한쪽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라? 망막상에 맺힌 모습은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50원짜리가 다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이 망막상에서 같은 위치면 더 큰 게 뒤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이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미묘한 계산이 1초 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착시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시는 착시죠. 저 제일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길어 보여요. 네. 예. 실제로 이 두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런데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한테 또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수십, 수백, 수천 번 경험하고 산 우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런 단서가 전혀 없는데도 말도 안 되게 무관한 단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폰조 착시예요. 밑에 있는 하얀색 바와 위에 있는 하얀색 바가 똑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아닌데요? 몰랐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절대 나쁜 아니에요. 거 진짜 밑에 게 네. 짧아요. 밑에 게 더 작아 보이시죠? 나 무슨 절대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누가 봐도 너무 짧아요. 네, 네. 이 장면이 왜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냐면 고려가 되면 안 되는 뒤의 배경인 철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밑에가 더 가까운 거죠. 위에가 더 먼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것과 더 가까이 있는 게 망막생에서 같은 크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더 크고 길다라고 하는 계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바가 사실은 하나의 바는 다 같은 밝기예요. 그런데 왠지 하나의 바에서 오른쪽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더 어둡게 보여요. 이 바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밝기가 좀 달라 보여요. 네, 달라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게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 어두운 거는 더 밝게 보이죠. 예. 완벽히 같은 바라도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지배를 받아요. 맥락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셀카 찍으실 때 머리 큰 친구 옆에서 찍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왜냐면 저보다 머리가 이따가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A와 B도 같은 밝기입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은 좀 무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착시의 예를 보여주는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네, 된다. 네. 아, 이거 저희 그만 놀리세요.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제 이 B는요, 왜 밝아 보이냐면 그림자가 드리워졌잖아요. A는 그림자가 안 드리워졌죠. 그런데 두 개가 망막상에서 같은 밝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림자 드리워진 게 다른 거랑 같은 밝기니까 원래는 더 밝았겠지.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계산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간.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시죠. 이러고 계셔서 자기 손으로 잘 잘라내신 분들은 아 하고 수긍하고 계시고요. 아직 잘 못 자르신 분들은 아닌데 라고 하고 계세요. 와 근데 그 주변을 손으로 가리니까 네네네. 밝기가 같으시죠. 아, 되게 신기하네. 다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저는 되게 웃겨요.
자,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느냐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 너무 많이 듣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자, 불과 직전의 5초 만의 경험으로 지금 보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사람. 네, 사람. 네. 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뭐, 네. 할아버지? 네. 파마머리. 네. 그다음에 안경 쓴 사람? 자, 또 보겠습니다. 밑에 거. 안경 쓴 사람 네. 아니야? 닭. 공자. 토끼. 개. 고양이. 쥐. 안경 쓴 자, 보세요. 그림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사람을 연속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속 동물을 보다가 저걸 보면 동물로 보여요. 아. 눈, 코, 귀. 감디같이 생겼어. 아. 또 내가 비정상이야? 야, 오늘 무슨 뭐 민속장터 온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속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정상인 거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직전의 경험이 뭐를 받느냐가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돌려서 보자면요.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1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맞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뭐 이제 뭐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뭐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내는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눈빛으로 보면 이거 아직 안 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후에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를 오히려 반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민 씨. 네. 우리 어른들은 오, 깊다, 낭떠러지다 이러잖아요. 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죠.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는 깊이 지각을 아직 못한다. 경험.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워본 결과 엄마가 너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조심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보통? 말귀를 알아듣. 말귀를 알아들으면 보통 한 2살, 3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너 살 정도. 네, 서너 살.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네,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토미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요? 이건 강아지 아닌가요?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적어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But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awl.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깊이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